자, 이번 시간에는요, 계약법 강론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계약법 강론은요, 매매, 교환, 임대차 3개 주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는 재산권을 넘겨주고요. 예컨대 매도인이 재산권으로 집을 넘겨주고 매수인한테서 대금을, 돈을 받으면 매매라고 그러고요. 교환은 이쪽이 대금이 아니라 재산권과 재산권을 맞바꾸는 형태, 이걸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임대차는 물건을 차임을 주고 빌려서 쓰는 형태, 이 3가지를 계약 강론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그 첫째인 매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매매는 이렇게 5개의 커다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요, 매매의 의의. 첫 번째가 매매의 의의. 두 번째가요, 매매의 예약. 집을 사겠다. 집을 사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사고 싶은 집에 대한 돈이 지금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그 집을 내가 사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는 거를 예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호텔 예약하고 콘도 예약하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미리 예약하는 거를 매매의 예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3번째, 매매 계약할 때 우리는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먼저 걸어두죠. 계약을 했다는 증거금으로서 계약금을 먼저 걸어둡니다. 이걸 3번째 계약금을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은 이 집을 매매로 팔았는데 매매 목적인 그 집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을 때,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 지느냐? 집을 매매한 매도인이 집을 사간 매수인한테 책임을 지는 것, 그걸 담보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환매는요, 팔았다가 집을 돈 받고 팔았다가 도로 사오기로 하는 거를 환매라고 하죠. 그래, 매매는 이렇게요, 5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시험에 거의 매년 빠짐없이 나오는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계약금하고요. 그 다음 담보 책임. 이 2개 주제는 거의 매년 출제 타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요, 매매의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매매의. 자, 매매를 우리가요, 집을 사고 팔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시험 문제 해결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매매 개념을 정확히 꿰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563조가 규정한 바입니다. 자, 563조 보시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거를 약정하는 거죠. 재산권에다가 거기 따옴표 찍으시면 돼요.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상대방한테 약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요, 상대방이니까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대금이죠. 대금에 따옴표 찍어보겠습니다. 대금을 지급할 거를 뭐 함으로써요? 약정하는 거죠. 약정하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약정에다가 거기 삼각형 하시죠. 약정하면 계약이 맺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매매는 재산권, 집이나 땅을 넘겨주겠다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할 때 약정하면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다. 그래서 매매는 낙성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약속하면 되는 거야. 약속하면. 재산권을 이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전하는 것이 매매가 아니라 이전하겠다는 뭐 할 때? 약정을 할 때 되는 거죠. 약정할 때. 약정을 하면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을 주고 반대급부로요. 이게 급부죠. 급부로 집을 주고 반대급부로 돈을 받는 거죠. 돈에 대한 청구권이 생기죠. 집을 넘겨줄 의무가 생기고 반대급부로요. 반대급부로 뭐가 생기냐? 돈이죠. 돈을 달라. 돈을 나한테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매매는 의무부담행위이자 반대급부로 채권이 생기니까 채권계약이다 또는 의무부담행위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렇게 매매를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 집을 넘겨줄 의무가 생겼으니 의무를 부담한 것이고, 반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니까 돈에 대해서 청구권, 채권이 생겼죠. 그래서 매매는 의무부담행위이자 같은 의미로 채권행위이다. 이렇게 매매 개념을 풀어냈습니다.
자, 이때 매매의 속성을 좀 더 들여다보면 매매는 이쪽에서는 재산권, 집을 줘야 되고 매수인은 돈을 줘야 되니까 쌍무계약이다. 매매계약은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대가로 돈을 줘야 되니까 무상이 아니라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이라는 점. 그리고 방식이요. 방식이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요. 불요식이죠.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입니다.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형태.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형태, 매매의 이런 법률적인 성격의 속성이 교환에도 똑같이 그대로 들어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교환도 똑같이요. 낙성계약이고 쌍무유상 불요식입니다. 교환도 마찬가지요. 임대차도 마찬가지라는 점. 여기까지 끌고 들어가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거는요. 이 매매 개념에서 의의에서 기억하실 두 번째 주제는 매매의 목적은 재산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재산권이다라고 할 때 유념하셔야 될 게 물권의 객체는 뭐였느냐면 물권의 객체는 재산권이 아니라 물건이었어요. 물건을 지배하는 게 물권이었어요. 그럼 물건에는 뭐가 있었느냐?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과 동산이라는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물권이었어요.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었다면 매매의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라는 점이에요. 그럼 어느 게 더 넓은 거냐?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더 넓은 거죠. 왜냐하면 재산권이라는 개념 안에는 물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분양권 같은 권리, 분양권, 임차권 이런 권리까지도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재산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매매 객체인 재산권은 물건도 들어가고 나아가서 권리까지요. 물건이나 권리를 다 포괄적으로 말한 개념이 바로 재산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의 객체가 물건이었다면 매매의 객체는 물건에다가 뭐까지요? 권리까지요. 분양권이나 임차권이나 이런 권리까지 묶어가지고 매매의 객체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매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물건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까지도 포함한다는 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책 보시면 쌍괄호 2번에 매매 목적이라는 부분에 별 하나 넣으시고요. 매매의 목적은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이전하고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때 재산권 이전인데요. 매매 목적이 되는 재산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타인의 물건이어도 되고요. 권리여도 되고요. 장래 성립하는 권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밑줄 꼭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셔야 될 주제는 타인의 물건도 가능하다는 점. 그 타인의 물건 위에다가 삼각형 하나 넣어두시겠습니다. 이 물건이 내 물건이어야 되느냐? 아니죠. 내 물건이 아니라 누구 거요? 아버지가 소유하는 집, 아버지가 소유하는 자동차, 이거를 갑이 을에게 팔겠다라고 약정하는 거 가능하다 이거죠. 왜? 약정함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소유하는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는 개념이에요. 자기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 아버지가 소유하는 거, 형님이 소유하는 차, 성님이 소유하는 집, 이것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매매는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하면. 그래서 매매 계약은 약속으로 되기 때문에, 약정하면 되기 때문에 처분권 아니라 소유권을 매매 계약자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계약 당사자에게 뭐가 필요 없어요? 소유권이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왜냐? 약정만으로 매매 거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 당사자에게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필요 없다라는 점이 처분의 우인 물권의 우위하고 대비되는 점이라는 걸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대급부요. 이 반대급부는 대금이어야 되죠. 이게 대금이 아니라 다른 거면 바로 교환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전만 반대급부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음 매매 성립이요. 매매 성립에서 우측에서 고려하셔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매매는 약정으로 되거든요.
내 집을 내한테 넘겨줄게. 10억에. 약정하면 되거든요. 이때 합의요. 합의하면 되는데 약정이라는 개념이 합의죠. 합의. 약정 이꼬르 합의. 합의 이꼬르 약속이죠. 약속. 같은 의미예요. 약정을 했다라는 의미는 합의를 했다. 따라서 매매는 합의만 하면 되죠. 합의만 하면. 약속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합의할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느냐? 바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떤 재산권을 넘겨줄 거냐? 얼마에 넘겨줄 거냐? 대금. 이 두 가지 요소요.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합의를 보면 계약은 성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돈을 어디 가서 줄 거냐, 언제 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합의는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매매의 성립 요소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31쪽 맨 위에 보시면 합의사항에서는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 이 두 가지만 쌍방이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요. 계약 비용이라든지 이행기를 언제로 할 건지 변제 장소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포인트. 관건이 되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물인 집을 언제까지 확정을 해야 되느냐, 정해야 되느냐 이거죠. 정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목적의 확정입니다. 그 확정에다가 별 하나 넣으시죠. 별 하나. 매매 목적물과 대금. 이 목적물, 집하고 돈, 요거는 언제까지 결정하고 확정 지어야 되느냐. 계약 체결 시에 확정되어야 하는 거는 아니고 이행기까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의 목적의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시켜야 되느냐. 계약 당시가 아니라 이행기까지요.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라고 우리 민법 총칙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 지금 중첩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의 확정, 이 목적물하고 돈 언제까지 결정하느냐. 결정을 계약 당시에 결정을 안 해도 되고요. 언제까지요? 이행기까지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약 비용이에요. 계약 비용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동그라미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는 정도로 족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매매 계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쌍방이 균분합니다. 단 밑에다 써주시면 등기 비용. 등기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매수인 몫이다. 매수인 몫.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지나가면서 보는 정도로 족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거는요. 매매 목적인 재산권. 이 재산권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게 확정이에요. 재산권하고 돈을 언제까지 결정하고 확정하느냐. 그 결정 시기 두 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저장해 두셔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인 매매의 예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약이라는 거는 이 집을 아니면 예컨대 이 병원이 매물로 나왔다. 병원이 하도 경쟁이 심해가지고 이게 망해가지고 이 병원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 이때 매수자가 지금은 살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저 병원 건물을 내가 사겠다. 20억에 사겠다. 라고 미리 찜해두는 게 바로 예약입니다. 그래서 예약 옆에다 쓰시면 되죠. 핵심은 미리 찜해두는 걸 예약이라고 그래요. 미리 찜. 내가 저 병원 매물로 나오면 나한테 넘기세요.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말고 내가 꼭 사겠소라고 미리 찜해두는 거를 매매의 예약이라고 한다. 자, 다른 내용은 다 부차적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 밑에 보시면 방가로 3번에 보시면 매매의 일방 예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문이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564조 조문이요. 그 조문을 잠깐 가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항이요. 564조 1항. 매매의 일방 예약은요.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 효력 밑에다 써볼까요? 본계약이 성립한다. 자, 이 병원 건물을 미리 찜해놓은 게 을이었어요. 미리 찜해놨어요. 요거 매물로 나오면 나한테 넘기세요.
미리 찜했어요. 미리 찜하는 거를 예약이라고 했죠. 을이 3년 전에 이 건물주한테 와가지고 이게 매물로 나오면 나한테 넘기세요. 나한테. 미리 을이 찜을 해놨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이 건물이 마침내 매각 대상으로 나왔어요. 이때 을이 미리 찜해놨으니까 사겠소 내가. 사겠소라고 미리 예약을 해놨으니까 예약을 3년 전에 해놓은 상태니까 3년이 지난 시점에 3년 뒤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본계약을 하면 되죠. 본계약. 본계약서 하자고요. 본계약 하자고. 왜? 미리 예약해놨으니까 예약 걸어놨으니까 본계약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지요. 자, 이때 이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하겠다. 이미 예약해놓은 거를 완성하는 거. 예약해놓은 거를 완성하는 권리를 예약 완결권이라고 그래요. 예약 완결권. 예약은 미리 찜하는 거고요. 찜해놓은 거를 본계약으로, 본계약으로 완성하는 걸 예약 완결권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럼 얘가 을이요. 을이 미리 찜해놨던 이 병원 건물을 3년 뒤에 완결권 행사를 하면,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하면 예약이 뭘로 바뀌냐면 본계약으로 탈바꿈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3년 뒤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매매가. 그럼 이때는 뭐가 된 거냐? 매매하기로 예약만 된 상태. 예약만 있었고 지금은 뭘로요? 매매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매매의 예약. 이거를 본계약. 이거는 예약. 이거는 본계약. 이렇게 탈바꿈하도록 하는 거. 예약에서 본계약으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권리를, 그 권리를 우리는 예약 완결권이라고 한다. 그 2항하고 3항은요. 2항하고 3항은 나중에 심화학습에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도록 하는데 지금 한번 잠깐 훑고 가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 예약을 해놓고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경우가 있고요. 정하지 않았다. 이쪽에서 기간을 예약만 해놓고 이렇게 예약만 해놓고 사겠다 내가 사겠다고 해놓고 그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병원 건물을 을 말고 다른 사람도요. 이쪽에 있는 병도 저 병원 건물을 탐낼 수 있거든요. 을만 탐내는 게 아니라 병도 탐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예약을 해놓고 찜을 해놓고 여기에 기간이 없어요. 본계약을 언제 하기로 기간이 없을 때는 이때는 갑이 을 말고 이 병원 건물을 병에게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기회를 주자는 거죠. 을하고 미리 예약을 했어도 여기에 계약 기간이 없을 때는 갑이 병한테 이거를 매각할 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로 둔 게 2항하고 3항인데요. 자 보시면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대. 거기서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은 뭐냐? 이 예약 완결이요. 예약 완결할 기간. 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예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요.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갑이 상대방에게 채구할 수 있어요. 완결권 행사를 해야, 을이 해야만 이게 뭘로 바뀌느냐? 본계약으로 바뀌잖아요. 이 행사 여부, 을이 완결권,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여부를 갑이 을에게 채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채구를 합니다. 채구를. 본계약 할 거냐고. 예약했지? 3년 전에. 본계약 할 거냐고. 이쪽에서 채구를 할 수 있다고요. 채구를. 이때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 그 확답을 받지 못했다에 두 줄 그어볼까요? 채구를 했어요. 본계약 할 거냐고. 당신 본계약 할 거냐고. 이거 예약한 거 본계약으로 바꿀 거냐고. 채구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을에게. 답변이 없으면 법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침묵하면 거기다 써보시죠.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는 침묵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어버려요. 효력을 잃는 날에 별표하시죠. 예약이요. 이 예약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예약을 없애버린다. 즉 갑이 3년 전에 을과 했던 이 예약의 구속력에서 예약도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왜? 본계약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구속이에요. 구속인데 채구를 해서 이쪽에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예약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예약의 효력을 없애버립니다. 예약의 효력을 없애버립니다. 바로 그 의미가 사망이 되겠습니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약은 소멸한다는 뜻. 그러면 이제 갑은 이 병원 건물을 을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병에게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둔 규정이 이양하고 사망입니다. 예약자가 상대방에게 뭐 할 권리요? 최고권. 예약자가 상대방에게 최고권을 줬어요. 이걸 왜 준 거예요? 얘가 답변 안 하면 완결권,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얘가 답변을 안 하고 침묵해버리면 예약을 없애버리고 예약을 없애버리고 갑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게 바로 564조 이양하고 사망입니다. 그래, 이양 사망을 묶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양 사망을 묶어서요. 묶어가지고 연결하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써두시면 예약자의 최고요. 최고. 예약자가 최고랍니다. 완결권 여부를. 예약자가 완결권 여부. 예약자의 완결권 여부. 완결권 행사 여부를 최고를 했을 때 이 상대방이 답이 없으면 상대방이 확답이 없으면 침묵하면 법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버리느냐? 예약이 소멸해 버린다 이거죠. 예약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예약은 소멸시켜 버린다 이거죠. 그럼 예약이 소멸된 거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법률 규정 때문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최고를 했는데 침묵을 해버렸죠. 최고를 했는데 침묵해버리면 예약이 소멸하게 된 거는 뭐 때문이야? 법률 규정에 근거한다. 근거는 봐도 법률의 규정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준법률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침묵을 해버리면 이 예약은요,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요. 자, 이게 예약에서 중요한 타켓 하나. 자, 두 번째요. 예약에서 기억하셔야 될 두 번째 주제는 존속기간입니다. 자,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사겠다. 저 병원 매물로 나오면 내가 찜해서 사겠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본계약으로 완결할 수 있는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다. 그럼 얘가 완결권 행사를 해서 본계약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완결권 행사를 해서 본계약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무구장장, 주구장창 보장하느냐? 그게 아니라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냐? 딱 10년 동안만. 10년 동안만 완결권 행사 기간이 보장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10년이 지나버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을이 미리 찜해놓은 이 예약 완결권이라는 카드요. 이 완결권이라는 카드는 을에게 사라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예약에서 첫 번째 타켓은 이거였어요. 예약자가 완결권 행사 여부를 최고를 했다 이거죠. 최고를 했는데 침묵을 하면 예약을 없애버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억할 쟁점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완결권 행사 기간,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언제까지냐? 이 행사 기간은 예약일로부터, 이 예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만 존속한다. 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다. 10년 이내. 이때 이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점입니다. 제척기간이다. 소멸시효가 아니라는 거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주제. 그래서 책에 보시면 43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3번에 삼각형 하시겠습니다. 존속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존속기간은 10년이라고. 예, 기억의 셋째 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에 동그라미 4번에 행사 방법 문제요. 완결권의 행사 기간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상대방이 누구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갑의 저 병원을 을이 미리 찜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예약이 된 상태에서
병원 건물을 갑이 을에게 팔지 않고요. 병에게 매각을 해버리면, 즉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매각하면, 이렇게 병에게 이걸 양도를 해버리면 미리 찜해놓은 을은, 병원 건물을 미리 사겠다고 찜해놓은 을은 완결권 행사를요. 예약을 미리 했으니까 완결권 행사를 해가지고 저 병원을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한테 저거를 찾아올 수 있느냐?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누구를 상대로? 자, 이 예약 완결권을요. 예약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했어도, 약속을 갑하고 을하고 미리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 약속을 갑이 깨버리고 저버리고, 을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갑이 병에게 파는 거, 이걸 막을 수 없어요. 왜요? 계약 자유거든요. 갑이 을과 예약한 이 병원 건물을 병에게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을이 병에게 가서 건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을이 예약을 한 거는, 예약을 맺은 당사자는 갑이니까요. 그럼 병원은 누구 거냐 이거죠. 병거가 되는 거죠. 병거가 되고 을은 이걸 찾아올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하죠. 이래서 이 예약을 미리 했다 하더라도, 이 권리를, 예약이라는 이 완결권을 제대로 보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리적으로는 가등기라는 거죠. 을 앞으로 가등기를, 이 예약 완결권을 위해서 가등기를 미리 여기다가 걸어둔다. 가등기를 미리 을 앞으로 꽂아두면 이 병원 건물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더라도 가등기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가등기 꽂아놓고 나서 병원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을이 가등기를 먼저 꽂아놨잖아요. 먼저 꽂아둔 을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해서 뺏어올 수 있습니다. 본등기라는 거는 소유권을요. 저 병원 소유권을 가져온다. 왜? 먼저 가등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예약 완결권을 법적으로 지키는 보장 방법이 바로 가등기를 해두는 방법이다. 이때 본등기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누구냐? 본등기를 할 때 상대방. 예약 완결권, 예약했던 걸 완결해서 본등기를 가져오는 상대방도 누구냐면 현재 주인 병이 아닙니다. 현재 주인 병이 아니라 누구냐면 예약을 할 때 저 병원 주인 바로 갑을 상대방으로 해서 본등기를 가져오거나 완결권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문제. 완결권의 상대방은 누구냐? 상대방은 지금 주인 병,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 병원을 양도한 양도인을 상대로 지목을 해야 된다. 즉 양수인이 아니라 누구를 지목해야 되느냐? 예약할 때 주인. 예약 당시 병원 주인입니다. 예약 당시 병원 주인. 이 사람을 상대방으로 지목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예약에서 중요한 쟁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433페이지에 니은에 있습니다. 니은에 별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약에서 타켓은 세 가지예요. 타켓 세 가지. 자, 이렇게 하시고 예약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계약금.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요, 매매할 때는 보통 계약금이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지불을 합니다. 왜냐? 계약금을 걸었다는 것은 계약이 이루어졌다. 쌍방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확고부동한 증거거든요. 증거. 그래서 계약금은 증거금 또는 증약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걸고 하는 게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예컨대 을이 10억에 이렇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매 대금에 통상적으로 10% 정도, 10% 안팎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이 계약금을 주는 이유는 증거다.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확고부동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념하실 거는 유념하실 부분은 매매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낙성계약이었어요. 매매는 낙성계약이어요. 즉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만. 내가 이 집을, 내 아파트를 당신한테 10억에 넘겨주겠어. 석 달 뒤에 넘겨주겠소라고 하는
약속만 하면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계약금은요. 계약금은 이게 토탈해서 10억이면 1억이라는 총 대금의 1억이라는 금액을 주겠소라고 하는 약속으로 되지 않고 1억을 교부를 해야 교부 시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는 점입니다. 매매는 낙성계약인데 반대로 계약금이요.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입니다. 돈을 걸어야 돼. 돈을. 내일 드릴게요. 모레 드릴게요. 이래가지고는 계약금 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은 내일 해주자. 우리 내일 내가 돈을 드릴게요. 라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금 계약은 약속으로 되지 않습니다.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 돈을 걸어야 돼. 돈을 걸어야 돼요. 1억이라는 돈을 교부시에 이 1억도 일부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전액을 걸었을 때 계약금 계약은 맺어진다는 점. 이거를 이름하여 요물계약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 유념할 거는 이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어느 게 주계약이냐면 바로 매매계약이 주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종된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이 바로 계약금에 관한 고찰이 되겠습니다. 자, 433페이지요. 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2번에 보시면 종된 계약의 별 하나요. 종된 계약의 별 하나.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에 부수적으로 체결되는 종된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요물계약에는 별 3개 합시다. 요물계약에는 별 3개. 읽어보면 계약금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였거나 약정에 따옴표 해볼까요? 약속이죠. 약속. 내일 드릴게요. 또는 일부만 지급했다. 거기 따옴표 찍어보겠습니다. 일부만 걸었다. 1억 중에서 절반만 줬다. 이거 계약금 계약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계약금으로서 효력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중요한 판례가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판례 보시면 계약금의 효력은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별표입니다. 밑에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심학습에서 따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계약금의 종류, 계약금의 기능이죠. 계약금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째, 증약금, 증거금이에요. 계약을 했다. 쌍방간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름하여 증약금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 해약금이요. 해약금. 계약금을 걸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을이요. 계약금 1억을 걸고 이 매매 계약을,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집주인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했다. 1억 걸고. 이 의미는 일방이 이행 착수 전까지요.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약권을 보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약권을 보류했다. 언제까지요? 일방이 이행 착수 전까지. 요 시점까지요. 일방이 착수 전이라는 거는 중도금을요. 얘가 중도금을 넣기 전까지. 중도금을 넣기 전까지 해약이라는 게 계약을 깨겠다는 거죠. 파기하겠다는 거. 해약권을 보류하고 계약금을 걸어 넣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계약금을 넣었다는 의미는 계약금을 걸고 매매 계약을 했다는 의미는 해약권을 보류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이 계약금 1억은 해약금이다. 이걸 해약금이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너 계약금 걸었어. 그 말은 뭐냐? 얘가 중도금 넣기 전에 내가 중도금 넣기 전에는 이 계약을 뭐 할 걸요? 해약하겠다는 거를 보류시켰다. 잠정적으로 유보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계약금을 걸었다는 것은 해약금의 역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위약금입니다. 위약금. 즉 위약금이란 계약 위반 시요.
위반 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 상대방에게 주기로 하는 돈. 어느 한쪽이 위약을 하면, 어느 한쪽이 계약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주기로 하는 돈을 위약금이라고 부르지요. 위약금. 근데 그 위약금에는 다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위약금에는. 그래서 3번이요. 3번 왼쪽 여백에다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약금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을 약속한 거다. 약속한 거. 이걸 예정했다라고 그래요. 예정했다.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을 미리 약속했다. 미리 약속했다. 또 하나는 위약벌이라는 거. 위약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위약금. 위약금은 어느 한쪽이 위약하면 물어주는 돈. 이걸 위약금이라고 하고 그 위약금에는 투 타입이 있다. 유형이 두 가지가. 위약벌은요. 위약벌하고 이 손해배상을 미리 약속한 예정한 거하고는 어떤 의미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느냐면 위약벌은 어느 한쪽이 위약을 했다. 예컨대 을이 위약을 했다. 을이 위약을 하면 이 계약금 1억을 몰수해요. 계약금 1억을 몰수하고 별도로 을한테 손해배상을 해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금 몰수하고 또 하나 뭘 청구하느냐? 추가손해요. 추가손해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손해 청구요. 그런데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미리 약속을 했다. 한쪽이 위약을 하면 을이 위약을 하면 얼마를요? 손해는 1억을요. 1억을 물어주기로 한다 이거죠. 이걸 손해배상의 예정 또는 약속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을이 위약을 했을 시에는 계약금 몰수하는 거죠. 계약금 몰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때는 추가손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추가손해를 따로 받죠. 추가손해를. 근데 여기는 추가손해를 못 받습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 중에서 어느 게 더 센 거냐면 이게 훨씬 센 거예요. 강력한 거죠, 이거는. 따라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매매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계약을 할 때 이 상대방을 그 계약에 강하게 결속하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위약벌이죠. 위약을 하면 위약벌로 얼마를 물어주자? 100억을 물어주기로 하자. 그러면 이거는요,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100억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이요. 계약금이 여기 30억이라 하더라도 계약금 30억 걸었다. 그런데 위약벌로 집어넣으면 계약금이요. 계약금 30억 몰수하고 계약금 30억 뺏어가고 추가손해요. 추가손해로 아까 위약벌로 100억을 물기로 했다. 그러면 나머지 70억을 더 추가로 받아낼 수 있어요. 강력한 제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위약벌입니다. 근데 손해배상은요. 손해배상 예정, 이 의미를 가질 때 계약금이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성질을 가질 때는 그냥 계약금 뺏고 끝이에요. 계약금만 뺏어가고 더 이상 추가 손해를 못 받는다는 점이에요. 이 위약벌은 아주 센데 비해서 이건 약한 거죠. 그럼 이 위약금이 위약벌이냐 손해배상 예정이냐 이거는 특약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위약금을 위약벌로 하자라고 특약이 있을 때 특약을 집어넣어야만 위약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특약이 없으면 위약벌로 하자는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은 뭘로 추정되느냐? 손해배상의 예정 이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뭘로 처리되느냐? 위약벌이 아니라 뭘로 추정되느냐? 이걸로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걸로 추정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우약벌이 되려면 우약벌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특약이 있어야, 특약을 삽입해야만 우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뭐라고? 우약벌로 처리가 된다는 점이에요. 다들 계약을 내가 세게 하겠다. 이 계약의 효력을 세게 하겠다. 그럼 이걸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걸 집어넣지 않으면 우약금은 이렇게 됩니다. 양자의 차이는 이거예요. 나 계약금만 뺏고 끝낼 거야. 저 계약금 걸은 거 뺏어오고 끝낼 거야. 그러면 이걸로 되는 거고요. 계약금에다가 추가손해까지 받아낼 거야. 그러려면 우약벌로 특약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금이요. 계약금 이렇게 해요. 우약금으로 다루어지려면 우약금이라는 특약이 반드시 계약금이 우약금으로요. 이 계약금이 우약금으로 처리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계약금 1억이 또는 계약금 30억이 우약금으로 처리가 되려면 전제 조건은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여기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 계약금을 우약금으로 한다. 계약금을 우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집어넣었을 때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계약금 1억을 또는 계약금 30억을 뭘로 한다? 우약금으로 한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특약. 이 특약이 있어야만 계약금은 뭘로 돼요? 우약금으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계약금이 우약금으로 처리가 되려면 우약금으로 처리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특약이야, 특약.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맥락입니다. 그럼 우약금 특약은요. 우약금 특약은 우약벌이라는 특약이 별도로 없으면 우약금은 뭘로 처리되고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진입이 되는 거, 요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계약금은 우약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뭐가 있을 때만? 우약금 특약이 있을 때만. 그럼 그 우약금이 우약벌이 아니라 뭘로 처리될 때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이 될 때는 뭐냐? 우약벌이라는 특약이 없을 때. 없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이 손해배상 예정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약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몰수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이걸로 종친다. 이걸로 종치는 거. 추가 손해는 못 받는 거예요. 추가 손해가 아무리 많아도 이걸로 끝내자. 이런 의미로 준 돈, 이런 의미로 준 계약금을 우약금 이렇게 풀어냅니다. 자, 그 내용이요. 434에서 435에 걸쳐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 책이 조금 산만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요. 디귿하고 니을을 대칭으로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디귿하고 니을 부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형 하나 넣어두시겠습니다. 디귿하고 니을이요. 특히 디귿 부분에서 유념하실 개념이 있고요. 니을에서 유념하실 개념이 있어요. 디귿을 먼저 보면 계약금을 우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을 때 이때는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약금은 이를 우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으면 우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거기 밑줄 그어보시면 계약이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제되었다, 깨졌다 이거죠. 일방의 잘못으로 깨졌다 하더라도 상대방은요.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에 동그라미 넣어보겠습니다.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 거지 계약금이 동그라미야. 계약금이 우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이 뭐예요? 몰수. 계약금이 몰수되는 거는 아니올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게 디귿입니다. 그럼 디귿의 뜻하고 니을의 뜻이 다른데요. 그 디귿과 니을의 뜻이 모호해서 아주 까다롭고 모호해서 니은 위에 긴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다가 디귿과 니을의 의미를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금 1억을 걸었단 말이죠. 이 계약금 1억을
두 가지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에요. 위약금 특약이 없을 때,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는 어떤 차이를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계약금 1억을 걸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1억을. 그런 다음 위에는 디귿이 이거죠. 디귿이 이거. 니을은 이거고요. 위약금 특약이 없어요. 없는데 을이 어떻게 했냐면 계약을 파기했어요. 을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어. 을이 중도금을 못 넣었다. 을이 잔금을 제 날짜에 못 넣었다. 그럼 을의 잘못으로 계약이 갑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계약금 1억은 어떻게 할까요? 계약금 걸어놓은 1억은 어떻게 할까요? 을의 잘못으로 이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그럼 매도인 갑은 1억을 다 가져갈까요? 아니면 다 못 가져갈까요? 이 문제죠. 자, 위약금 특약이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위약금 특약이 있었을 때는 갑은, 매도인은 을의 잘못으로 을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되면 계약금을 뭘로?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계약금이 바로 위약금이 되는 거죠. 위약금이. 그럼 위약금은 어떤 역할로 보느냐?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속한 거예요. 얼마로요? 1억으로. 계약금 1억. 바로 계약금 1억을 몰수하는 겁니다. 이러고 계약 끝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 1억 몰수하고, 갑은 1억 몰수하고 계약 끝내버려요. 더 이상 추가 손해를 을한테 받아낼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추가 손해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 점이에요. 추가 손해 못 받아요. 그냥 계약금 몰수하고 끝이에요, 계약금으로. 그런데 위약금 특약이 없을 때는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위약금 특약이 있었을 때는 요거 받고 끝이죠. 1억 받고. 없었을 때는 계약금 몰수를 못 한다는 점. 여기는 계약금을 몰수했죠. 여기는 몰수를 못 한다는 점. 이 점에서 확연히 대비가 되어요. 그럼 여기서 계약금 1억을 못 건드리면, 얘가 2억을 못 건드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갑은? 계약이 너 때문에, 네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가 되었고, 파기가 돼서 내가 입은 손해가 3억 9천이야 라고 입증을 하면 돼요. 그럼 입증한 손해액, 그 손해액이 3억 9천이다 그러면 그 돈을 상대방한테 배상받는 거예요. 그 돈을 우리는 실제 손해라고 그래요. 추가 손해 내지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 거죠. 실제 손해를 받는다. 계약금 몰수를 못하고요.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 거예요. 그럼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뭐를 받고요? 계약금을요. 계약금을 뺏어가는 거죠. 계약금 몰수. 이걸로 결론 나는 거예요. 이게 결론. 이게 피니시예요. 피니시. 근데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피니시는 뭘로 끝나느냐? 실제 손해로 피니시가 끝나는 거예요. 요 점에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요게 실무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소송을 안 해도 끝나는 거예요.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얘가 위약을 하는 순간 갑은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이죠. 계약금 1억 딱 피니시로 몰수하고 끝이에요. 이거 소송 안 해도 돼요. 소송 안 해도. 왜? 너가 위약을 하면 1억을 몰수하기로 했잖아. 그럼 약속대로 을이 위약을 하면 그냥 계약금 1억 몰수하고 피니시 끝냅니다. 이거 소송을 할 필요 없어요. 간편해요. 절차적으로 아주 간결해요. 그런데 이런 특약이 없을 때는 계약금 몰수를 못하니까 이게 맹점이에요. 이게 맹점. 실제 손해를 배상받습니다. 근데 이 실제 손해라는 것이 소송을 통해서 아주 장기간 다툼 끝에 이루어지는 결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나 기타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제약이 있어요. 요 점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대부분 계약서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위약금 특약을 아예 삽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약금 특약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의 극명한 차이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피니시가 계약금이냐 실제 손해냐 이거죠. 이게 피니시입니다. 자, 그 점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에요. 자, 그게 비읍에 있습니다. 비읍과 시읒을 읽어보시면, 비읍을 읽어보시면 극명하게 그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비읍의 별 하나 아시죠? 비읍의 별 하나. 시옷은요, 동그라미 하나, 시옷의 동그라미 하나. 23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요. 계약금을 걸고 위약금 특약을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럼 실무로 들어가서 이 계약금 걸었을 때, 계약이 어떻게 종결이 되느냐. 계약금을 아까 걸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었냐면, 내가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여차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얘기죠. 파기하겠다. 값이 떨어지면, 값이 폭락을 하면, 가격이 폭락하면 매수인이 포기하면 되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하면 될 거예요. 거꾸로 값이 오르면, 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장세가 되면 매도인이 계약금 2배를 주고 파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해제권이 쌍방에게, 칼자루가 쌍방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해약할 기회가 쌍방에게 보류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해약할 권리를 쌍방이 보류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 이때 해제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해약금 해제라고 부릅니다.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계약금만큼 던져버리고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쌍방에게 보류되어 있다. 근데 이 카드가, 이 해약금 해제 이 카드가 자기 멋대로 행사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자, 이 해약금 해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요, 해제 시기요. 해약금 해제 시기 문제, 해제 시기. 시기는 언제까지나? 일방이 중도금을 착수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일방이 이행 착수 전이다. 이행 착수 전이니까요. 중도금을 넣기 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넣어버리면, 중도금을 일부라도 넣어버리면 착수한 거니까 그건 물 건너간 거예요. 해제 시기는 이때까지고요. 두 번째는 해제 방법론. 어떤 방법으로 해약권이 발동되느냐? 교부자는 포기하면 돼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 걸었던 1억을 포기해버리면 끝납니다. 반대로 수령자는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2배를 주고. 수령자, 계약금을 받았던 매도인은 2배 제공. 2배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2배를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에 있어서 약간 다르죠. 교부자는 포기로 끝이에요. 나 계약금 포기할 거야. 수령자는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쪽에서 2배를 줬더니요, 갑이 2배 줬더니 얘가 수령을 거부해요. 내 2배 줄게. 2배를 주고 해약을 하겠다 그랬더니 을이 거부하면, 나 못해. 당신 뜻대로 해약 못해. 그럴 때 갑이요, 이 2배를 2억의 돈을 법원에 가서 공탁까지 걸어야 되느냐? 우리 판례는 공탁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배를 제공을 하면 족한 거고요. 법원의 공탁 의무까지는 없습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탁 의무는 없다. 그냥 2배를 제공하면 돼. 상대방한테 제공하면 되는 거지. 법원의 공탁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출제 타켓이에요. 두 가지 관점에 해제 시점 문제, 하나는 시기 문제고 두 번째는 해제 방법 문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해제가 되면,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 계약금을 날려버리고요. 이 계약금을 날려버리고 매매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파기했다. 이때 해제를 무슨 해제라고 하느냐. 우리는 계약금 해제 또는 해약금 해제라고 붙였어요. 이 해약금 해제가 보통의 해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보통의 해제, 즉 우리가 계약 총론에서 공부했던 해제는 법정 해제라는 개념이었어요. 법정 해제 개념은 뭐냐면, 을이 중도금까지 넣었어요. 약속대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날짜에 잔금을 못 치르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아무리 돈을 불르려고 해도 돈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금을 제 날짜에 못 치렀다. 그러면 을은 채무불이행, 을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그때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해버렸다. 이때 해제를 우리는 법정해제라고 붙였어요. 법정해제의 발동 원인은 어느 한쪽의 채무불이행 때문이었던 거야. 채무불이행. 근데 계약금 해제, 이 계약금 해제 또 소위 말하는 해약금 해제는 을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파기가 된 게 아니거든요. 채무불이행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이거는 일방이 이행 착수하기 전에, 중도금 넣기 전에 그냥 일방이 마음이 변한 거야. 마음이 변한 거지 얘가 채무불이행했기 때문에 파기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해약금 해제의 특성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떤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요. 이 중요한 특성, 이 부분이 이제 법정 해제하고 다른데요. 바로 손해배상을요.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계약금 날리면 끝이에요. 계약금. 1억 날리면 되는 거지 별도로요. 별도로 추가 손해를 물어줄 의무가 없어요. 그냥 계약금이요. 계약금 던져버리고 끝이라고. 두 번째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왜 원상회복 의무는 없냐? 일방이 착수 전이지 않습니까? 중도금을 넣기 전이잖아요. 더 이상 중도금을 넣은 게 없어요. 이쪽에서도 집을 일로 넘겨준 적이 없어요. 즉 양쪽이 발 담그기 전에 계약금 날려버리고 계약 엎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원상회복 조치할 대상물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착수 전이니까요. 이행 착수 전이니까 당연하죠. 손해배상 의무는 왜 없어요? 계약금 날렸으니까. 계약금 날렸으면 되는 거지 추가 손해 물어줄 게 없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갖는 게 바로 계약금 해제, 소위 해약금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대비되는 법정 해제는, 우리가 공부했던 법정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왜요? 얘가 채무불이행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해제는 손해배상도 걸고 원상회복도 해야 되죠. 바로 계약금 해제가 법정 해제와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하고 법정 해제. 법정 해제가 정확히 대비가 되죠. 계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원상회복 조치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해제는 일방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이 결렬된 거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쌍방은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이 계약금 해제와 법정 해제의 커다란 대비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양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꼭 준비를 하셔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자, 이렇게 해서 계약금 해제 기본적인 테두리하고 핵심을 만나보셨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은 심화학습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까지 매매 살펴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나머지 내용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